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관심이 자연스럽게 드론과 기타 무인 시스템에 집중되었습니다. 공중, 해상, 그리고 점점 더 지상에서도 이러한 자율 및 반자율 시스템은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전쟁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 무기 시스템은 탱크나 장갑차와 같은 훨씬 더 무겁고 비싼 시스템에 전례 없는 파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전장의 강자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20세기 전쟁의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인 포병이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즉 MLRS에서 발사되는 포탄과 로켓은 FPV 드론이나 더 무거운 가미카제 드론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정밀성과 기동성은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여전히 무장한 적과 전선 뒤 적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혁신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기본 MLRS 시스템인 그라드 BM-21, 이 기존의 비유도탄을 발사하던 것에서 정밀 유도탄을 발사하는 발사대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과 전장에서 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스페인 회사 EM-WEN-E는 BM-21의 로켓 정확도를 수백 야드에서 단 몇 야드로 높여주는 정밀 유도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키트의 도입 소식은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의 빌팽트 전 시장에서 열린 유로세턴 2026 방산 엑스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026년 행사는 2024년에 단 5개 업체만 참가했던 것에서 2년 만에 80개가 넘는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무인 시스템, 전자전 솔루션, 그리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포인트는 새로운 장거리 무기인 프레이아 탄도미사일 요격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서머 프로젝트 우크라이나는 군용 차량용 이동식 기후제어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하지만 전시된 것은 무인 시스템과 기타 초첨단 시스템의 새로운 역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혁신도 주요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자사의 유명한 MLRS를 모듈식으로 발전시킨 하이마스 플렉스를 공개했습니다. 플렉스는 포드 2개를 갖춘 발사대를 장착해 탄약 적재량이 기존 6변발에서 12발로 2배 증가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변형 모델은 표준 GMLRS와 에테컴스뿐만 아니라 패트리어트 PAC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방공 요격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어 타격 플랫폼에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을 추가합니다. 유럽 컨소시엄 KNDS는 장거리 포병 시스템, 즉 로라스 시연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155mm 58 구경포를 사용하여 정밀 탄약으로 50에서 62마일의 사거리를 달성하며 기존 곡사포와 MLRS 사이에 간극을 메워줍니다.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이 협력한 글로벌 이동식 포병 로켓 시스템, 즉 GMIS의 새로운 변형 모델들도 공개되었지만 하이마스 플렉스 발표에 다소 가려졌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엑스포에서 공개된 또 다른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혁신이 훨씬 더 빠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에스리바노 메카니컬 앤 엔지니어링 EME에 따르면 2023년 이후로 BM-21 로켓용 유도 키트 11,000개 이상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으며 앞으로 수만 개가 더 공급될 예정입니다. 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키트들은 로켓의 정확도를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회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위해 2가지 종류의 유도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성 또는 GNSS와 관성 항법 장치 INS 등을 사용합니다. 이 키트들은 BM-21 탄약의 원형 공산 오차 기존 656, 1640피트에서 약 49피트로 줄여줍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지만 더 좋아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레이저 유도형 변형도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변형은 전자전과 제밍이 활발한 상황에서도 10피트 미만의 오차를 달성합니다. 2026년 1분기까지 이 구성의 키트 1000개가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변형은 GNSS INS 버전보다 다소 길며 2개가 아닌 4개의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전방핀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두 변형 모두 범용으로 그레디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로켓과 호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형들은 우크라이나가 개조 현대화한 버전과도 호환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레이드에서 사용하는 표준 로켓은 유도 기능이 없는 M21 OF 122mm 로켓으로 고폭 파편 효과를 통해 지역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된 고체 연료 탄약입니다. 이 로켓의 총 무게는 약 145.5파운드이며 TNT 기반의 폭약인 TGAF-5와 같은 폭발물이 장착된 40.54파운드의 탄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포드에서 발사될 때 이 로켓은 약 2264피트프초의 총구 속도를 내며 최대 사거리는 약 12.5마일에 달합니다. 이것은 특히 치명적인 탄약입니다. M21 OF 탄두의 내부 파쇄홈은 폭발 시 0.5g 이상의 파편 약 3,950개를 생성하며 이 파편들은 약 28, 40m의 살상 반경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로켓들은 지역 제압을 위한 집중 사격에 이상적이며 특히 노출된 보병 집단이나 장갑 보호가 없는 경량 차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표준 BM-21은 40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탄약을 20초 만에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분당 약 120발의 로켓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표준 포대 구성에서는 여러 대가 동시에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백에서 수천 발의 탄약이 일제히 발사되어 목표 지역을 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발사 차량의 일제 사격으로 직경 1300피트가 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포격은 마주하기에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포격은 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어 적군이 오랜 시간 동안 엄폐물에 숨거나 기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날아오는 로켓은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이 소리는 공포와 혼란을 더욱 증폭시켜 병사들의 사기와 결속력에 비치명적인 영향을 크게 줍니다. 고폭 파편 탄두의 넓은 확산과 결합되면 일반적인 일제 사격 한 번으로 적 보병이나 포병 포대를 10-20분 동안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이동을 차단하고 적을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모전의 전선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고밀도의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서 여전히 로켓 포병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문제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키트가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21 OEV, 즉 9M22U로도 알려진 이 로켓의 주요 단점은 정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도되지 않은 스핀 안정화 탄약은 바람과 발사 각도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탄도 궤적을 따라가며 그 결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확산 범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로켓들은 사거리에도 다소 제한이 있지만 9M521과 9M522와 같은 신형 장거리 로켓의 도입으로 이러한 제한이 크게 줄어들었고 시스템의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로켓들은 향상된 공기역학적 설계와 추진제를 적용하여 유효 사거리를 18마일에서 28마일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이로써 그라드 시스템은 즉각적인 대포병 사거리 밖을 유지한 채 후방 깊숙이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BM-21을 위해 특수 탄약도 광범위하게 사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9M519는 적의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전자전 교란 로켓입니다. 9M42와 9M43은 야간에 전장을 밝히거나 다른 포병 부대를 위해 목표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명 및 표적 지정 로켓입니다. BM-21 계열에는 122mm 열압력 로켓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로켓은 참호나 요새화된 구조물에 있는 병력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과압파를 생성합니다. EM 및 E-키트는 우크라이나가 그라디에 사용하는 모든 122mm 탄약 유형과 호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로켓의 명중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키트들은 단일 발사관과도 호환되며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트들은 완전히 ITAR 규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ITAR는 국제무기거래 규정의 약자로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 관련 물품, 서비스, 기술 데이터의 수출, 수입, 임시 이전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ITAR의 주요 목적은 민감한 군사기술이 적대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외교 정책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ITAR 규제 품목은 무기 사용 위치와 방식을 제한하는 엄격한 최종 사용자 계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품목들은 허가 지연이나 금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TAR 프리 시스템의 주요 이점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수정하거나 이전할 때 미국 국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아이테이아 프리 시스템을 제3자에게 배치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도 생산과 유지 보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 미국의 변하는 우선순위에 여러 번 발목이 잡혔습니다. EM과 E키트가 아이테이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미국의 정치적 변덕이나 미군 재고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키트들은 노후된 포화 무기를 하이마스처럼 정밀 유도 로켓으로 변화시켜 무기에 새 생명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그라드와 다른 개조된 소련 시대의 MLRS 시스템들은 미국산 하이마스와 M270 MLRS 시스템들과는 다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 BM-21 그라드는 주로 우크라이나의 대량 단거리 포병 주력 무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서방에서 지원받은 HIMAS와 M270 MLRS는 정밀 타격과 장거리 타격 역할에 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라드가 전선 참호에 대해 우수한 포화 화력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는 나토 동급 무기들에 비해 사거리, 정확성, 생존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BM-21은 40발을 유도되지 않은 122mm 로켓을 일제 사격하는 반면 M142 하이마스와 M270 MLRS는 각각 6발 또는 12발을 유도 227mm GMLRS 로켓을 발사합니다. 서방 시스템들은 GPS INS 유도 방식을 사용해 원형 공산 오차를 16에서 33피트 이내로 줄입니다. 이처럼 높은 정확도 덕분에 이들 무기는 무차별적인 포격 대신 단 한 발의 로켓으로 지휘소나 탄약고 같은 특정 고가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M142 하이마스와 M270 MLRS는 사거리 면에서도 기존의 그라드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20km에서 45km인 반면 하이마스와 M270 시스템이 GMLRS 로켓을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80km에서 90km, 56나일에 달합니다. 610mm급 에테컴스 전술 미사일을 장착하면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후방의 보급 및 지휘 거점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그라드에는 없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스페인산 유도 키트는 BM-21 로켓의 사거리를 본질적으로 늘려주지는 않지만 정확도를 몇 자릿수나 더 높여줍니다. 이제 드론으로만 가능했던 전선 진지에 정밀 타격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드론은 작은 탄두로 요새화된 진지에는 효과가 낮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주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GMLRS나 에이테캄스 로켓과 달리 우크라이나는 그라드 로켓의 공급을 미국이나 다른 파트너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막대한 비축분을 물려받았고 지금도 국내에서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 흐멜리츠키주의 셰파티브카 마을에 위치한 셰파티브카 수리 공장은 국영 방위 기업인 우크로보론프롬의 일부로 오랫동안 122mm 로켓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생산 대부분이 기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이 여전히 주요 생산업체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 시설은 2023년과 2025년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년간 그레이드가 널리 배치된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구매해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라드 BM-21 시스템은 총 약 10만 대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최소 72개 군대에서 운용되고 있고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주요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에 미국으로부터 BM-21 미사일을 구매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이야기와 똑같은 시각을 보는 것이 지겹지 않으신가요? 그럼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서 새로운 시각을 경험해보세요. 저희는 표면적인 헤드라인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군사 뉴스를 깊이 있게 전달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항상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세요. 많은 다른 소련 시대의 무기 체계들처럼 우크라이나는 물려받은 노후된 소련제 BM-21을 그냥 사용만 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약 260대의 BM-21 그라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소식통은 최대 600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4년까지 우크라이나가 운영 중인 시스템의 수는 약 100대로 줄었으며 2024년 12월까지 전투에서 손실된 파생형 장비가 최소 54대임이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시스템 중 원래 소련제는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현대화하여 오늘날 전장에 적합한 무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화 작업의 대부분은 발사대를 더 현대적인 트럭 셰시에 장착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발사대는 신뢰성 있게 작동했고 특별한 관리도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발사대는 4곱하기10 직사각형 배열로 배치된 40개의 발사관이 있는 재사용 가능한 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압식으로 0도에서 55도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발사 시 위로 들어올리고 이동 시에는 운전석 앞으로 회전해 접어 실루엣을 줄이고 운송을 쉽게 합니다. 차량 뒤쪽에 있는 2개의 유압잭이 확장되어 반동력을 견디도록 차량을 지지하며 특히 오프로드에서 발사할 때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포드는 별도의 탄약 운반 트럭에서 수동 또는 보조 장비를 사용해 재장전하며 숙련된 승무원이라면 이 과정은 보통 5,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설계는 신속한 전개와 철수를 강조하며 이는 대량의 화력 지원에서 시스템의 역할에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발사대가 처음 장착되었던 쉐시는 이제 수명을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 시스템의 지속적인 인기가 보여주듯이 원래의 우랄 375D 6퍼크6 트럭 쉐시는 견고하고 목적에 잘 맞는 차량입니다. 사륜구동과 높은 지상고는 우크라이나 동부 농촌 지역의 거친 도로와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랄 375D의 180마력 엔진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75km로 속도가 제한되어 공중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 시대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운전자와 승무원이 타는 전방 캐빈이 장갑 처리되어 있지 않아 그라드가 보호된 작전보다는 단순성과 신속한 배치를 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오랄 375D와 관련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쉐시와 예비 부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적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히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는 업그레이드된 트럭 쉐시에 그레드 발사기를 적극적으로 장착해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산 클라스 260과 그 현대적 후속 모델인 클라스 6322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쉐시를 사용하는 장점은 부품 조달을 넘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훨씬 더 강력합니다. 클라스 260은 얌스 238L, 14.9L, V8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30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이는 우랄 375D의 질 375, 7리터 V8 가솔린 엔진이 제공하는 180마력과 비교됩니다. 디젤 엔진은 연비도 훨씬 더 뛰어나 트럭의 운행거리를 약 620마일로 2배로 늘려줍니다. 더 강력한 클래스 엔진은 우수한 중량 대비 출력비를 유지하여 로켓을 가득 실었을 때도 가속력과 언덕 오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클래스 260은 적재 용량도 2배로 늘려 9톤까지 실을 수 있어 장갑 운전석, 자동 재장전 시스템, 추가 탄약 저장소 같은 더 무거운 최신 장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쉐시는 현대식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GPS 내비게이션, 자동 안정화 장치와 더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설치 시간이 최대 4배까지 단축되고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우크라이나는 클라스 쉐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그라드 변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개량된 사격 통계 시스템이 탑재된 개조된 더블캡 클라스 260 쉐시를 사용하는 BM21K가 포함됩니다. 바스티온 1과 2는 클라스 260 쉐시 기반의 현대화 모델이며 바스티온 2는 추가로 40발의 미사일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된 개조된 더블캡 클라스 6322 쉐시를 기반으로 한 현대화 모델인 베르바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원래 BM21 그라드의 부품을 사용해 픽업 트럭에 장착한 미니 그라드도 개발했습니다. 이 미니 그라드는 한 번에 10발이 아니라 3발의 미사일만 연속 발사하지만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분석가 알렉산드르 무시엔코에 따르면 미니 그라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동성 덕분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를 보유한 부대는 다른 곳에서 포병을 호출할 필요 없이 목표물에 바로 사격할 수 있고 경무장 보병 부대에 추가 화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그라드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50, 포병 여단은 완전히 새로운 대드론 방호 기능이 추가된 현대화된 BM21 변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그라드 시스템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폭 추가된 장갑입니다. 발사관 조립체에는 발사 방향으로 뻗어있는 견고한 격자로 된 그릴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이 유형의 무기 시스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차량 운전석 앞에는 복잡한 메쉬 구조가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차와 장갑차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디자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구조물은 필요에 따라 위아래로 접을 수 있어 정비나 수리를 위해 엔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로 접었을 때는 앞길의 시야를 확실히 더 좋게 해줍니다. 봄 형태의 전자전 장비도 운전 시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드론이 넘쳐나는 전장에서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문에도 카미카제 드론에 대한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그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그라드 변형 차량들은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M과 E의 유도 키트 도입 덕분에 이들의 로켓은 하이마스와 M270과 비슷한 정확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새로운 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라드 변형 차량들은 더 이상 단순히 한 지역을 무차별 포격해 공포를 조성하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몇 초 만에 40발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GMLRS 로켓은 한 발당 약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서방의 공급망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에만 사용되는 희귀 자원입니다. 에이테큰스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한 발당 100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까지 비용이 듭니다. 비교하자면 표준 비유도 BM-21 로켓은 제조사, 연식, 미사일 종류에 따라 한 발당 약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물론 특정 목표를 직접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GMLRS나 에이테크스 미사일 한 발만 발사해도 충분하겠지만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유도 BM-21 로켓 40발 전체를 한 번에 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EM과 E키트가 도입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 비용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이 EM너니와의 협력에서 얻을 첫 주요 이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협력은 유도 키트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우크로브론프롬은 EMNE와 함께 무기 공동 개발 및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페인 모듈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별도로 우크라이나 UAV 제조업체 스크리토는 2026년 3월에 해당 회사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들의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MNE가 개발 중인 다른 체계를 보면 러시아 지도부에겐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가디언 30 원격 포탑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mm 자동포 보통 MK44 부시마스터, 이와 동축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한 원격 조종 무장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우크라이나의 BTR-34, 나 크라즈쉐시와 같은 장갑 차량에 통합되어 승무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MNE는 또한 가디언 2.0 RWS라는 더 가벼운 원격 무장장치도 제작하는데 이 장비는 7.62mm 또는 12.7mm 중기관총이나 40mm 자동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정밀 타격을 위한 첨단 주야간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웨덴 상공 어딘가에서 전투기가 조종사 없이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세네이터라는 AI 시스템이 사브 그리펜 2의 조종을 맡아 3번의 가시거리박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AI는 어떻게 기동할지, 언제 공격할지, 그리고 실제 상대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공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공군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구매하기로 계약한 항공기가 바로 이것이며 이 전체 협력에서 나온 가장 첨단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항공기는 러시아를 완전히 멈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체 자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펜 2가 실제로 어떤 기체인지 이해하면 모스크바가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펜 2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마하 2를 약간 넘는 대략 시속 2100km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10개의 하드포인트와 약 3.75톤의 내부 연료를 탑재할 수 있으며 6명의 정비팀만으로도 일반 도로에서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펜 2가 내부에 무엇을 탑재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전투기의 핵심에는 레오나르도 ES, ES-5 레이븐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능동 전자주사식 배열 AESA 레이더로 회전식 스와시 플레이트에 장착되어 있어 고정 배열보다 더 넓은 측면까지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움직여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스카이포드 G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은 전투기가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표적을 탐지할 수 있게 해주며
조용히 하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레시스 전자전 체계입니다. 이 장비는 디지털 수신기, 제머, 그리고 기만기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어 조종사에게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360도 전방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합니다. 사브는 이 전투기를 레이더가 약화되고 데이터 링크가 끊기며 GPS가 기만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즉 사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전자기지옥으로 만든 상황을 대비해 이 전투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 전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맞춰 설계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냉전 시절부터 반영된 것입니다. 스웨덴의 전략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소련의 공격이 가장 먼저 주요 공군기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항상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요 공군기지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스 90라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는 전투기들을 일반 고속도로 구간에 분산시키고 소규모 징집병 지상 요원들로 재무장과 재급유를 한 뒤 적이 미리 파악할 수 없는 곳에서 다시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그리펜 전투기 전체 라인업, 즉 구형 C, D 모델과 신형 E 모델까지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이런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정비 시간이 짧고 운영 비용도 낮으며 재출격 준비가 빠르고 완벽한 2마일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그 교리는 스웨덴 중립성의 별난 유물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다 러시아는 수년간 공중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정기지 없이 시골 도로에서 운용 가능한 전투기가 이제 유물이 아닌 예언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F-16이나 미라주 같은 훌륭한 전투기들도 우크라이나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펜 E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빛을 발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 A-16대가 구매 계약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50대의 항공기를 포함할 수 있는 더 큰 계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군의 완전한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운영 능력을 넘어서 이 치명적으로 만드는 무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펜 E는 최대 7발의 MBDA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는 평범한 공대공 미사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로켓입니다. 미사일은 모터에 점화를 하고 몇 초 동안 강하게 연소한 뒤 남은 거리는 관성으로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미티어는 스로틀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연소하며 충돌 지점까지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MBDA 공식 자료에 따르면 미티어 사거리는 200km 이상이지만 이는 최대치일 수 있습니다. 로켓 작동의 핵심은 엔진 점화 유지입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가 노 이스케이프 존이라 부르는 영역이 생깁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암람급 미사일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정령 교전에서는 약 3배, 후방 추격 상황에서는 최대 6배까지 더 넓은 범위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 조종사가 아무리 급하게 회피 기동을 해도 미사일을 따돌릴 수 없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앞서 언급한 레이더와 전투기에 그 미사일을 조합하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 공군력을 진정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적절히 무장한 그리펜 한 대만으로도 러시아 조종사가 사격거리에 들어오기 전 러시아 전투기를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 이상의 역할도 합니다. 이 미사일은 양방향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고 있어서 미사일과 발사한 항공기가 비행 중에도 계속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미사일 발사 후 목표 위치를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센서로 유도할 수 있으며 자체 레이더로 전혀 보지 못한 표적 정보만으로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펜이 다른 항공기나 지상 레이더가 추적 중인 표적에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리펜은 자체 레이더를 켜지 않고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위치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한 노드일 뿐입니다. 한 대의 뛰어난 항공기와 최신 미사일이 있어도 침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인상적인 기계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쉽게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것, 모든 기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실제로 지난 4년 넘게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패키지 하나하나로 바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펜은 단지 선봉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전체 방위산업 생태계입니다. 스웨덴은 언젠가 자신들이 보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 훨씬 더 많은 전차, 훨씬 더 많은 항공기를 가진 적과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십 년 동안 군대를 설계해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이웃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스웨덴은 수적 열세에서 적과 무기를 일일이 맞추지 않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보고 더 빠르게 결정하며 모든 것을 촘촘히 연결해 소규모 병력이 상대의 치명적인 곳을 정확히 타격한 뒤 반격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이제 하나씩 우크라이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야에 달려 있으니 먼저 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스웨덴은 전쟁 전체를 통틀어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약 130억 스웨덴 크로나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는 AS-890이라는 두 대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개조된 사브 340 터보 프롭기로 한때 지방공항 사이로 출장객들을 실어 나르던 소형 지역 여객기 같은 기종입니다. 하지만 사브는 내부를 모두 제거하고 ARI에 그것을 장착했습니다. ARI는 동체 양쪽에서 각각 120도 범위를 측면으로 감시하는 AESA 배열 레이더입니다. 공중에 있을 때 그 레이더는 전투기 크기의 표적을 300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대 1000개의 공중 표적과 500개의 지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로 중요한 숫자는 각도입니다.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는 지구의 곡률과 그 앞에 있는 모든 언덕과 나무들 뒤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 순항미사일이나 샤이드 드론은 낮게 비행해 지상 잡음에 숨어 목표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SC-890은 그 모든 것 위를 날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이 내려다보는 능력이 바로 이 기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도시와 발전소를 향해 10만 대가 넘는 드론과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적을 상대로 저공 비행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항공기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10분 전에 경고를 받는 도시와 90초 전에 경고를 받는 도시의 차이입니다. 이 항공기는 2026년 3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처음 목격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이니 방공망에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는 F-16이 러시아 Su-35 격추를 돕는 데 쓰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감시의 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스웨덴 레이더 계열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라프 레이더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터리만큼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스웨덴은 지라프 시리즈의 여러 변형 모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들은 모델에 따라 약 100km 거리와 최대 20km 고도까지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해관계자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온 것이므로 독립적인 측정값이 아니라 운용자가 밝힌 성능 수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설계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라프라는 이름은 안테나를 나무 위로 들어 올리는 접이식 마스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기린처럼 이 레이더는 지형에 숨은 저고도, 저속, 소형 표적들, 즉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초마다 상황을 갱신합니다. 이 장비는 10분 이내 전개, 5분 이내 철수가 가능해 신속 탐지, 정보 공유 후 러시아 대포병 드론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력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마지막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는 값싼 레이더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눈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주목도 필요합니다. 본론전 전쟁과 주요 사건 1일 뉴스를 더 보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스웨덴이 제공하는 무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처음 제공한 아처를 이 무기 패키지 중 가장 인상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처는 155mm 자주곡 사포로 52 구경의 포싱 이 볼보 덤프트럭에서 개조한 6x6 관절형 셰시에 장착되어 있으며 전체 포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옛 소련 견인 곡사포는 10, 12명이 힘들게 조작했지만 아처는 3명만 필요하며 장갑 캐빈을 벗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사격 명령이 들어오면 차량은 정지하고 포를 조준한 뒤 30초도 채 안 되어 첫 번째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분에 8, 9발을 발사하며 처음 3발은 15초 만에 쏘고 바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곧 생존과 더 나은 전투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전장에서 러시아는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으로 포병을 사냥합니다. 그리고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포가 오래 멈춰 있을수록 더 빨리 파괴됩니다. 아처는 유명한 쏘고 이동하기 전술을 씁니다. 일제 사격 후 적이 위치를 알기 전에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거리도 중요합니다. 아처는 표준 포탄 사용 시 사거리 40km, 정밀 유도 엑스칼리버 포탄 사용 시 약 60km까지 도달합니다.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비슷한 곡사포인 소련제 D-20에서 수년간 복무했던 한 포수는 아처를
저격수 같은 포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발로 한 표적을 잡을 수 있으며 여단은 이 포로 러시아 자주포를 파괴했습니다. 드론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은 전쟁 초기에 처음으로 소수의 아처를 기증했고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8대를 추가로 구매하도록 조달 기관에 승인했으며 2026년까지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1290이고 이 차량을 타는 병사들은 이 차량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야수입니다. 스웨덴은 처음에 40mm 포 버전 50대를 보냈고 갑 차량에는 3명의 승무원과 함께 장갑 뒤에 보병분대가 탑승합니다. 기증된 버전에서는 특히 지뢰, 소구경 사격, 수류탄에 대한 방어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도로에서 시속 7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이 차량을 사랑하는 이유는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1 기계화 여단은 1290 여러 번의 FPV 드론 공격을 견뎌내고 여전히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뒤에서 내리는 보병들로부터 적의 공격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이 차량을 설계 한계를 넘겨 임시 포병 전력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보병 전투 차량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는 스웨덴과 협력하여 결국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차량을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주목받는 무기 체계 아래 군대가 실제로 굴러가게 하는 눈에 띄지 않는 방대한 물자도 있습니다. 스웨덴은 28개가 넘는 지원 패키지를 통해 STRV-122 전차, 즉 레오파르트 2의 자체 장갑 강화 버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스웨덴은 200대 이상의 궤도식 장갑병력 수송차 APC와 드론과 헬기를 격추할 RBS-70 대공 미사일과 칼 구스타프 무반동총을 지원했습니다. 수천 정의 소총과 대전차 무기, 강과 해안을 위한 전투보트, 90 고속 강습정, 토우 미사일, 탄약, 트럭, 그리고 이 모든 장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 부품과 훈련도 지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초 기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총 가치는 약 1280억 스웨덴 크로나에 달하며 2026년과 2027년을 위한 추가 800억 크로나 규모의 지원도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찔끔찔끔 베푸는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작은 나라가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 중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의 생존을 위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우리는 진짜 질문, 즉 이 영상의 제목이 정말로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투기나 곡사포 혹은 거론된 다른 어떤 장비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웨덴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전체 방위 교리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ASC-890은 우크라이나 중부 상공을 선회하며 아래를 관찰합니다. 러시아 항공기 편대가 활공 폭탄 발사를 위해 집결하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정보는 데이터 링크로 전달되며 전방의 지라프 레이더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펜 2 전투기는 공격받기 쉬운 공군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분산된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이륙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 거리에서는 러시아 조종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폭탄을 투하하기도 전에 방향을 틀어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미사일을 유도한 네트워크가 아처 승무원에게 러시아 포대의 최근 발사 위치를 알립니다. 아처는 그곳에 정밀 포탄을 쏘고 연기가 가시기 전 이미 이동합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곱씹을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강점은 항상 물량, 즉 더 많은 대포, 전투기, 병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해답은 물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아닌 원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활공폭탄을 하나씩 격추하는 건 지치고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폭탄을 실은 항공기를 밀어내 폭탄 발사를 막고 포격을 참는 것이 아니라 포가 발사되자마자 찾아내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모든 단계는 더 작고 똑똑한 군대가 더 크고 둔한 군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더 빠르게 판단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 자신들보다 훨씬 큰 이웃 국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항상 계획했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설계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 안에는 또 다른 이점이 숨어 있는데 이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이 스웨덴 무기 체계를 이번 세기에서 가장 치열하고 기술적으로 집약된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시간 전자전, 드론 군단, 매주 변화하는 적과 싸웁니다. 이는 어떤 스웨덴 시험장에서도 결코 만들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파괴하려 들 때 이 장비 하나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스웨덴은 그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브는 어떤 평시 프로그램보다도 더 빠르게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항상 마주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을 상대로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본 것처럼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시제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상 생산 가동 여부에 달렸으며, 그렇게 되어도 여전히 힘든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리펜 2계약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대 150대의 전투기에 대한 의향서로 이는 그리펜 역사상 최대 수출이자 유럽이 본 역대 최대 규모 무기 거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은 내일 당장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쯤부터 인도가 시작되어 그 10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 빨리 도입 가능한 구형 C와 D 모델은 넘겨받은 노후 기체라 기체 피로 때문에 수량도 제한적이고 이 모델의 핵심 시스템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도 대응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변화에 적응하고 전자전과 신무기 개발에 집중하며 목록의 고가치 시스템, 특히 조기 경보기 사냥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넘게 우리는 러시아가 그 기간 대부분 동안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맞대응할 수 없었던 일을 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전술은 꽤 단순했지만 그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34 전투기는 후방 안전지대에서 대형 활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는 소련 시절의 무유도 폭탄에 펼쳐지는 날개와 미성 항법 장치를 단 것을 그럴듯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 폭탄은 50에서 70km를 활공해 우크라이나 진영을 향해 날아가며 의도한 표적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폭격기가 임무 중일 때 두 번째 러시아 전투기, 보통 수호이-35가 상공에서 멀리 선회하며 하늘을 감시하고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나타나면 즉시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폭격기는 폭탄을 투하하고 호위기는 엄호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러시아가 투입한 항공기 수에서 극도의 수적 우위를 유지했다는 사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기록상 러시아가 10대 1로 우세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1300대에서 1400대 사이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우크라이나는 겨우 120대 정도의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매달 수천 발의 유도 폭탄으로 전선 지역의 우크라이나 측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오랜 시간 동안 기존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기증받은 미라주 2000이나 F-16과 같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가능한 한 많은 활공폭탄을 격추하거나 최소한 억지력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중반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기발한 방법 중 하나는 러시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대응함으로써 다시 러시아에게 공을 넘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전략을 그대로 가져와 거의 한 수 한 수 똑같이 따라했고 그 전략을 다시 러시아 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전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우크라이나가 최근까지는 이 전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이 전술이 이미 모스크바의 큰 문제인데 앞으로는 훨씬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제 이 전술 자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술에 대한 설명은 다소 특이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6월 말에 공개되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사령관의 발언 또는 보이보다르 방송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채널은 러시아 공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슈처가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 군사 블로거가 우크라이나 전술을 설명할 때 부정적으로 묘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서방의 분석과 예측과 일치하며 이는 사실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2대씩 함께 출격합니다. 전투기가 목표물을 향해 저공 고속 비행하며 정밀 활공 폭탄으로 회색지대 내외 러시아군을 타격하려 합니다. 투하 지점에 가까워지면 전투기는 급상승합니다. 이는 엔진이 없는 활공폭탄의 물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폭탄은 고도가 높고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져 중력에 의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격기는 레이더 지평선 아래에 머물기 위해 낮게 비행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급상승하여 폭탄을 최대한 멀리 던집니다. 이 원리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방식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급상승에는 노출 문제가 있습니다. 지형에부터 비행하는 전투기는 발견과 격추가 어렵습니다.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상승하는 순간 러시아 레이더에 포착되고 바로 그때 순찰 중인 러시아 전투기가 덮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항공기, 보통 F-16인데 거리를 두고 더 높은 고도에서 대기하며 공대공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Su-35나 Su-32 폭격기를 향해 돌진하면 호위기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F-16의 경우 그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AMR-AA임입니다. 하지만 그 AMR-AA임이 실제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교전거리는 길고 러시아 전투기들은 빠르며 이런 식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보통 격추보다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응을 이끄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는 AIM-120 암람 미사일이 접근하면 요격을 포기하고 회피 기동으로 후퇴해야 합니다. 그 몇 초 사이에 우크라이나 폭격기는 이미 폭탄을 투하하고 귀환 중입니다. 러시아 소식통은 또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상황 인식에 대해 언급하며 러시아 전투기가 출격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임무를 중단하고 전장을 이탈한다고 했습니다. 회피하는 러시아 조종사가 R-37이나 R-77 미사일로 급하게 발사할 수도 있지만 그때쯤이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이미 빠르게 도망가고 있으며 그 미사일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2단계의 호위 전술은 공중전 승리가 아니라 폭격기가 안전하게 폭탄을 투하하고 빠져나가도록 시간을 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방패를 왜 절실히 원하는지 이해하려면 우크라이나 상공의 공중전을 그 어떤 무기보다 더 크게 바꾼 단 하나의 무기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 무기는 R-37M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전쟁 내내 거의 나무 꼭대기를 스칠 정도로 낮게 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R-37M은 믹-31BM 요격기와 점점 더 많이 Su-35, Su-57이 탑재하는 러시아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추초와 변형에 따라 사거리는 150km에서 400km까지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며 음속의 5, 6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합니다. 이제 이런 주요 수치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0, 400km라는 수치는 강력한 레이더를 가진 미그-31에서 고고도로 발사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사일이 더 작은 레이더를 가진 Su-35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실제 사거리는 훨씬 짧습니다. 추출형인 RVVBD는 최대 200km까지로 광고되고 있으며 실제 미사일의 성능과 더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사거리조차도, 그 사거리에 보수적으로 잡은 하한선조차도 전쟁 기간 대부분 동안 우크라이나가 반격할 수 있었던 어떤 무기보다 훨씬 깁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2022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가 러시아가 하루에 최대 6발의 R-37M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군에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기자들에게 이 미사일이 확실한 격추를 기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의 임무는 반드시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자국 항공기를 투입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맞서 고고도에서 방어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도를 올리는 행위조차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미그-29와 소이-27 조종사들은 러시아 레이더와 미사일 탐색기를 피하기 위해 지형과 지상 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저고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고도에서는 R-37M 미사일로부터는 더 안전했지만 이제는 지상 사격과 자신들이 막으려 했던 러시아 활공 폭격기에 취약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6년 5월 중순 러시아 항공 텔레그램 채널들은 수미 근처에서 Su-35 전투기가 장거리 R-37 계열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F-16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F-16 이 지상 사격이나 사고가 아닌 공중전에서 처음으로 격추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단순히 탐지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에서 R-37M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위 전술이 관리하려는 위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미사일과 누가 누구를 얼마나 먼 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F-16은 2026년 중반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호위 전투기입니다. F-16은 현대 레이더, 강력한 전자전 장비, AIM-120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AIM-120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계열입니다. 구형 버전은 대략 75km까지 사거리를 갖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최신형 AIM-120C, 즉 AIM-120C 덤8은 그 사거리가 160km에 달합니다.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러시아 채널은 우크라이나가 여분으로 돌릴 F-16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방법을 즉흥적으로 조합해 쓴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소련 시절의 Su-27이 믹-29를 엄호하며 비행하거나
둘 다 구형 R-27 미사일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Su-27이 또 다른 Su-27을 엄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27은 사거리가 짧은 구식 무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가진 자원으로 얼마나 버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 서두의 통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전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그레이존 상공에 더 많은 폭격기와 전투기를 띄우고 있고 폭탄도 더 많이 투하합니다. 아직 공중 준영은 없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는 완전히 내줘야 했던 영공에서 마침내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이 임시방편을 진정으로 결정적인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위협보다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사일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사브 JS-39 그리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스웨덴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서방 전투기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스웨덴은 현재 운영 중인 그리펜 C와 D 전투기 최대 16대를 기증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전투기는 2027년 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대출로 25억 유로, 약 28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최대 20대의 신형 그리펜 E와 F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이며 인도는 203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은 2025년 10월에 서명된 의향서에 따라 진행되며 100대에서 150대 사이의 항공기 보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 패키지에 아이리스-T, 엠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티어와 같은 첨단 공대공 무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티어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초 만에 연소가 끝나고 미사일이 관성 비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로켓 모터 대신 미티어는 지속적으로 추력을 내는 스로틀 램제트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미티어는 장거리에서 더 넓은 노 이스케이프 존을 갖습니다. 사브는 공식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제시하고 최대 200km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도 미피어를 현재 서방 전투기에 실전 배치된 가장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왜 호위 전술을 바꾸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미사일 중에서 실제로 전선 뒤 60, 100km에서 활강 폭탄을 발사하는 수호이 34를 위협할 수 있는 유효 사거리를 가진 것은 미티어뿐입니다. F-16에 장착된 AMRAAM과 우크라이나의 프랑스제 미라주 2000에 장착된 미카 미사일은 실제 전선 상황에서 그 정도의 사거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호위기가 엠람을 발사해도 대부분 러시아 전투기는 겁을 먹고 물러나는 데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펜에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면 호위기가 멀리 있는 러시아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 폭격기는 원래 활공 폭격을 하고 있던 기체입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은 R-37M의 최장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형 R-27보다 멀리 날아가고 최신형 AMRAAM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R-77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사거리에서 밀려 있었던 공군에게는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리펜 전투기는 미사일 자체 외의 이유로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펜은 냉전 시절 우크라이나가 겪는 전쟁에 대비해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그리펜은 주요 기지에서 분산되어 소규모 지상요원과 빠른 재정비만으로 일반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련 미사일이 첫날에 활주로를 파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전투기는 또한 나토 데이터 링크에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기증된 구형 F-16에는 없는 더 현대적인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술에는 미사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폭격기를 보호할 미사일, 비행할 전투기, 그리고 실제로 투하할 폭탄입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도착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의 최신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외의 모든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다루는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호위 임무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폭탄입니다. 전쟁 내내 활공 폭탄의 우위는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2025년 초까지 러시아는 한 달에 약 3,500개의 활공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선 전역에서 하루에 100개가 훨씬 넘는 수치였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월간 총 투하량이 5,700개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4년과 2025년 동안에만 약 8만 5천 개의 이런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12만 개를 생산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키트 자체는 거의 조잡할 정도로 저렴해서 개당 약 2만 달러 정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 수량을 투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수산업이 드론의 기반의 대량 생산이 어렵지만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사거리가 늘어난 제이뎀 등 활강 폭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우크라이나는 브레이브원 방위기술 허브를 통해 약 250kg의 탄두를 탑재한 자국 최초의 국산 활강 폭탄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폭격기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폭탄을 탑재하게 되면서 더 많은 출격 임무에 호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대 한조 전술이 2026년에 등장한 이유이며 1년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입니다. 호위기는 탑재한 무기만큼만 효과적이며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중순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독일이 자국의 비축군에서 세 자릿수의 공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아이리스-T 방공 시스템, 우크라이나를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방공 탄약 지원, 그리고 나토가 지원하는 조달 계획을 통해 팩3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에 2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어떤 미사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 F-16에 장착되는 AIM-9과 AIM-120 또는 앞으로 그리펜 전투기에 장착될 아이리스-T와 미티어 미사일이 유력한 후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탄약이 없으면 호위 전술은 말 그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이 탄약이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투기입니다. 여기서 벨기에가 등장하며 그 약속은 처음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벨기에는 F-3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29년까지 보유한 F-16 전투기 53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2026년에는 7대의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3대는 비행이 가능하고 4대는 부품용으로 분해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에 5대, 2028년에 4대, 2029년에 27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는 이미 네덜란드가 약속한 24대 덴마크의 19대, 노르웨이의 6대 F-16 제공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벨기에의 기여만으로도 지원국 전체에서 가장 큰 단일 지원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벨기에는 자신들이 최신형 F-35를 인도받는다는 조건 하에만 항공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주문은 했지만 F-35 전투기들은 지연돼 대부분 10년 말에 도착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F-16 전투기 6대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모두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아직 벨기에에서 정비 중이고 다른 일부는 분해된 상태로 전달되었습니다. 기증된 전투기들은 대개 수십 년 된 것들이어서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몇 달 또는 몇 년간의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전쟁 중 F-16 전투기 3대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전투기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입니다. 이 전술은 회색지대에서 효과적이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곳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러시아군과 연관된 텔레그램 채널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새로 지원받은 AGM-188 러스티 대거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보로네시시에 위치한 시부르카라는 단도체 공장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러시아 소식통 주장처럼 이 내용은 키이우나 워싱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무기는 주목할 만합니다. 러스티 대거는 2024년 초에 시작된 미 공군의 사거리 확장 공격 탄약인 ERM 프로그램의 산물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저렴하게 대량 생산 가능한 장거리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달 일정보다 더 빠르게 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유도폭탄의 하이브리드로 표준 220kg MK-82 폭탄과 동일한 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폭탄을 실을 수 있는 항공기는 이 미사일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고된 사거리인데 좀 더 작은 45kg 탄두를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930km 이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생산분 840발은 실제로 2026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총 3,350발까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첫 등장은 일부 미사일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실제 목표물을 상대로 시험 운용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의 형태와 크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미사일이 JDAM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에 장착된다면 F-16 전투기 1개 비행대가 한 번 출격에 최대 144발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위 전술의 유연한 플랫폼 사고방식과 같으며
단지 그 범위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확장된 것뿐입니다. F-16과 그리펜은 상황에 따라 다목적 전투기로 변신해 활공, 폭탄 투하, 미사일로 무장한 호위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공중전 승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큰 공군과 최대 규모의 폭탄 비축량, 그리고 가장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가 대거 도입되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립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순간을 방금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푸틴의 온갖 책략과 나토를 분열시키고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속에서 나토는 방금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세 가지 결정이 한 번에 내려지며 우크라이나는 승리 직전까지 왔습니다. 푸틴은 이제 최대의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분열을 원했지만 오히려 더 단결된 나토와 더 강한 우크라이나를 만들어냈습니다. 2026년을 위한 그의 모든 계획이 사라지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7일 나토 앙카라 정상회담이 개막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 동맹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막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최신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모이면서 나토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푸틴을 막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크렘린에 충격파를 보낸 세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의 위력을 가장 크게 느낄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일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영원히 바뀌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가 방금 내린 가장 중요한 조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앙카라에서 나온 가장 큰 소식은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2026년에 우크라이나에 약 8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정상회담을 앞둔 몇 주 동안 소문이 돌았고 나토가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더 큰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나토는 2026년에 800억 달러를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2027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앙카라에서 2년에 걸친 군사 지원 약속을 받아낸 셈이며 그 금액은 무려 1,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원은 31개 나토 회원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게 모두 새로운 자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우 포스트는 1,600억 달러의 약속이 유럽연합, 즉 EU가 2026년과 2027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1,030억 달러 대출 기금과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도 기존 프로그램들이 전체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장애물은 나토가 각 회원국이 이 대규모 지원에 얼마를 기여할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랬을 겁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푸틴의 광기 어린 전쟁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저희는 러시아의 재정 위기 상황을 다루는 영상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결코 좋은 경제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놀랍지 않아요. 4년 넘는 전쟁은 어떤 나라도 지치게 하죠. 3월 기사에서 BBC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2026년 예산 2,120억 달러이며 그중 60%가 전쟁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는 예산을 짜면서 45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토의 최근 조치는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아 우크라이나가 국민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전쟁이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작은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BBC가 보고서를 발표한 같은 달,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가 6월 말까지 자금이 바닥날 위험에 처했으며 원조 중단이 주요 위험 요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금줄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EU 대출에 대한 헝가리의 거부권도 빅토르 오르반이 축출되면서 사라졌고 우크라이나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전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 있고 푸틴에게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푸틴이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6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 최선의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앙카라가 러시아에 안긴 세 가지 파격 가운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앙카라로 향할 때 가장 시급한 요청은 더 많은 방공 미사일, 특히 다수의 패트리엇 유격 미사일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러시아가 가진 핵심 우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자금 지원 발표에 참여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의심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에게 패트리엇 제작 권리를 주고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불평은 못하죠. 직접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모욕이 섞였지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체에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독일과 일본에만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한정된 명단에 합류하게 되지만 이 명단은 우크라이나가 꼭 들어가야 했던 명단입니다. 젤렌스키는 앙카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공미사일 확보가 우크라이나의 최우선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일은 스스로 해낼 수 있지만 방공에 관해서는 파트너들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젤렌스키는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앙카라에서 추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지원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해내겠다는 태도는 우크라이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푸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방위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산업의 예상 생산 능력이 5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푸틴이 침공했을 때보다 5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허가를 받았고 트럼프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제조 공정을 최대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큰 승리인지요? 그 답은 7월 6일 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드론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쏜 23발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지르콘과 오닉스 미사일 6발 역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지면서 2026년 동안 이스칸데르 미사일 요격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해당 미사일의 약 80%를 요격하고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는 요격률이 4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잠시 올랐던 시기를 빼면 이후로 요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며 방공망을 유지하고 러시아 공습 효과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을 만큼의 규모로 생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생산 방법만 보여주면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과거 라이선스 사례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일본의 패트리엇 생산 가동에 2년이 걸렸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은 2027년에 첫 번째 패트리엇 미사일을 인도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생산 라인은 2024년에 구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라이선스 보유국 모두 직접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생산을 시작하고 가동할 봉기가 더 크며 자체 정밀 무기를 구상해서 대량 생산까지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내는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결정의 혜택을 실감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준비하는 동안 나토 동맹국들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공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앙카라가 러시아에 준 세 번째 충격에 도달합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 안보 환경에 더 깊이 통합하는 또 다른 대규모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켜둘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는지 항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앙카라에서 나토가 취한 마지막 조치는 우크라이나 지원보다 정치적 신호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푸틴이 원치 않던 신호였습니다. 나토는 집단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 기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이런 위치를 차지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전역에서 방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드론 생산의 중심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보 기여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네이토는 사용하는 언어에 매우 신중하며
이 특정 용어는 보통 한 국가가 네이토 회원국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때만 사용됩니다. 방금 나토에서 본 것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암시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회원국 가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등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입장도 이해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금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 침공으로 제5조가 발동돼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이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지금 회원국이 되면 사태가 악화되고 푸틴의 극단적 행동 위험이 있어 네이토는 이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이 용어 사용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앙카라 정상회담 전 주장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입장을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토밖에 두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젤렌스키는 이 정도 방위 능력을 가진 나라와 국민을 나토밖에 두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능력과 전투 경험이 있다면 동맹의 집단 방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되면 모두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힘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더 많습니다. 나토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안보기여국으로 지정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대상으로 고려될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는 이것이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지금까지 중 가장 강력한 신호로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는 나토 분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을 노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전략에 대한 모욕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목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나토 내에서 더 많은 균열을 만들어낼수록 나토가 결정을 내리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모든 것이 푸틴에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실제는 푸틴이 러시아가 나토를 패배시키려면 분열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 군사 관점에서 나토가 총동원되면 러시아를 압도할 것입니다. 직접 전쟁은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나토를 끝내기보단 분열을 일으켜 나토를 종말로 이끄는 게 더 낫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오랫동안 그런 씨앗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을 조종하려는 것은 러시아 지도자들의 전술 중 하나였고 트럼프가 최근 몇 년간 나토를 비난하는 걸 들었다면 그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 비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앙카라 회의에서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허가해 줄 것이라 말했고 스페인을 쓸모없고 나토에서 끔찍한 파트너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이 에픽 퓨리 작전을 위해 자국 영토의 군사기지를 미국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푸틴이 나토 내부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나토 실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이나 폴란드에서 어떤 군사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푸틴이 만들려고 했던 분열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나토가 앙카라에서 방금 한 일, 특히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조치는 푸틴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분열이라니 무슨 분열이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만큼은 나토가 푸틴이 원치 않는 반결된 전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적 부담에는 기여하지 않고 있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라이선스 문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래의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암시는 푸틴이 나토 회원국들을 분열시키고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려는 계획의 치명타가 됩니다. 푸틴의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나토는 중요한 정치적 신호를 보냈으며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내에서 핵심 파트너로 대우받을 만큼 충분한 존경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거래는 미사일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푸틴이 침공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 증거가 필요하다면 앙카라 이후 크렘린 대변인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이미 앙카라의 결과와 나토가 내린 결정을 재앙적이고 무책임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그건 강한 비난이 아닙니다. 크렘린의 공황이 그대로 터져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재앙이며 나토가 다른 모든 지원에 더해 최소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자금 지원을 보장해 우크라이나의 승리의 열쇠를 넘긴 셈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 역시 러시아의 분열 전술로 인해 나토가 내부 논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반박했습니다.
위터는 논쟁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논쟁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푸틴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앙카라 이후 러시아를 두렵게 한 것은 나토 정책의 변화를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앙카라에서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위기 관리에 더는 그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군대가 흔들리고 푸틴이 자국을 경제적 파멸로 더 깊이 이끄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불가피해졌다고 믿으며 그 승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토는 한때 위기였던 상황을 러시아의 침략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럽방위 주둔 축소 주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그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보다 러시아의 더 강한 반대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유럽이 미국과 점차 분리되는 흐름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논쟁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분리가 의미하는 한 가지는 유럽이 집단으로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럽이 미국보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훨씬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원 약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힘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러시아를 재정적으로 한계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도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더 나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소중한 방위 파트너이며 특히 드론 분야에서 더 그렇습니다. 나토는 오늘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보장해 내일 러시아에 더 큰 위협이 되려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이미 2035년까지 매년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에서 방위 계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와 관련 있습니다. 푸틴은 대륙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지하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는 앙카라 정상회담 이후에 당황한 듯 보입니다.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토 계획 소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돌았고 저희도 보도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나토의 800억 달러 공약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모든 것을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요청하자 유럽은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그리고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정말 놀라운 일을 함께 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청한 거의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받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전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박살내세요. 최근 람슈타인 회의가 끝났고 우크라이나는 이전 거의 모든 회의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더 큰 성과일까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에서 약 4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호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 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종류의 무기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 후 브리핑에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이제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지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펄 프로그램 하에서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원조 패키지가 발표되었으며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장거리 포병 지원 패키지도 오늘 공개되었는데 이는 30km 이상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페도로프가 밝혔습니다. 그 발언의 핵심은 펄 프로그램 내 최대 규모 원조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펄은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 약자로 미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다른 파트너들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무기가 한 나라에 도착해 보관된 뒤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정하면 지원금으로 그 무기가 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집니다. 펄은 대규모 기부를 감독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들은 펄에 40억 달러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지만 2026년 이후 더욱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펄의 10억 달러 추가 투입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서방 무기를 제공하고 자체 드론 무기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펄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 네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람슈타인 포맷은 포맷의 주요 소식 중 하나는 벨기에가 몇 년 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F-16 전투기 일부를 결국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곧 7대의 F-16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도착할 예정인데 이 중 3대는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4대는 우크라이나가 부품을 확보해 나머지 F-16 전투기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는 벨기에가 이전에 전투 투입이 불가능한 F-16 4대만 제공하겠다고 했던 것보다 큰 진전입니다. 이것은 벨기에가 과거 인도 지원 문제를 드디어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F-16 36대를 인도하지 않고 있었는데 벨기에의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인도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의 F-16 전투기들은 벨기에 시설에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수리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이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변명과 지연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강화됩니다. 많은 이들이 수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방어와 러시아 격퇴에 쓰였어야 한다고 주장한 전투기들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이제 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미루거나 주저했다고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영국은 꾸준히 우크라이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였으며 이미 드론 생산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병력 파병 가능성까지 제공하려는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주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람슈타인에서 영국은 러시아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백 발의 미사일과 수천 대의 드론이 모두 영국에 보관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구입되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8억 5,200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15만 대의 우크라이나산 드론과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 350기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공과 관련해서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과 요격 드론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더 현대적인 레이더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영국은 전 국방장관 존 힐리의 사임과 영국 내 군사비 지출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총리 키어 스타머경의 사임 등 자국 내 혼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도움을 고마워할 것입니다. 특히 영국이 제공할 추가 방공 지원이 람슈타인 회의에서 독일이 약속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기여의 일환으로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방공 탄약 구입에 4억 달러, PAC-3 요격 미사일 구입에 추가로 2억 달러를 약속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펄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키이우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펄 프로그램 이후 네 번째로 펄을 사용하며 패트리언 미사일 구입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순항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하며 최근 몇 달간 우크라이나에 부족했던 무기입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펄 프로그램 외에도 독일이 제공하는 다른 지원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방공은 여전히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아이리스-T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최근 우리는 유도 아이리스, IRST, SLS, SLM 미사일의 공급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체 비축분해서 세 자릿수의 공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군사 지원에서 방공에 집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미사일과 첨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젤렌스키 자신이 람슈타인 회의 개회 연설에서 나토 사무총장 마크 리테에게 그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는 마크에게 두 가지 긴급한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공 시스템의 수입니다. 두 번째는 포탄입니다. 현재 둘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긴급히 필요하다고 젤렌스키는 밝혔으며 그는 유럽 국가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의 집단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젤렌스키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하르키우의 과알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8,150대의 드론과 211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27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763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전략입니다. 전쟁 범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이 비극적이긴 해도 진짜 중요한 소식은 요격률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러시아가 발사한 드론의 약 90%를 격추했으며 요격 드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율은 언제든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입니다.
5월 러시아가 발사한 211발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는 55%만 요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중 우크라이나가 요격한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패트리언 미사일과 현대식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둘이 꼭 필요하며 독일과 영국도 이런 방공 전력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사일 요격률을 높일 수 있는 몇 달의 시간을 더 벌어줄 것입니다.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분명히 민간인 사상자가 줄어든다는 점이고, 사기가 오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후방 피해가 줄면 전방의 공격력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대해 말하자면 바로 그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대부분의 내용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페도로프가 말한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에게 람슈타인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공격력을 강화할 기회였습니다. 특히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곧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네덜란드에게는 공격이 우선이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700발의 순항미사일 등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사일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덜란드도 자국 영토를 지키며 우크라이나에 줄 만큼 많은 순항미사일을 보유하진 않으니까요. 일정 부분 보유 중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네덜란드는 약 20억 달러로 175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RBC 우크라이나가 보도한 700발이라는 수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네덜란드 지원의 묘수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네덜란드는 자국 비축분 700발의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고 대신 루터 미사일 700발 생산을 지원합니다. 이 미사일들은 네덜란드 데스티너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시설 파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덜란드는 700발의 루터 미사일 생산에 자금을 쓰고 이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루터 미사일을 받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3가지 블록이 있으며 루터 블록 1, 2 나머지 2가지의 기본이 됩니다. 그 버전은 150kg 판두를 탑재해 약 3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가 5월부터 러시아 군수 지원을 파괴하는 중거리 타격에 적합합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는 루터 블록 2가 사거리를 800km로 탄두 중량을 250kg까지 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록 3의 경우 2000km를 비행하면서 역시 250kg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를 넘어 그 이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며, 이 미사일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석유 및 군사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수년간 존재해온 순항미사일 생산 문제에 대한 유럽의 해답입니다. 네덜란드가 이 순항미사일 700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은 네덜란드가 페도로프의 기회창에 대한 발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자체 개발한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로 러시아 후방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백 발의 강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더해지면 우크라이나의 다른 동맹국들이 같은 종류의 무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러시아의 문 앞까지 훨씬 더 큰 타격이 직접 전달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네 동맹국은 6월 중순 람슈타인 회의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임무는 러시아의 지난 4년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페도로프 본인도 그 점을 지적하며 이 네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지원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3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와 방공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장거리 포병, 세 번째는 드론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산 드론이 오늘날 우리를 도와 적을 저지하고 중거리 타격 작전을 수행하며 적 영토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방공, 중거리 타격 작전과 러시아 내부 목표 타격 능력도 보장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루터블록 3 미사일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것이 앞으로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러시아의 공중전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리가는 러시아가 드론 생산을 늘리고 일부 미사일을 현대화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중 공격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달간 그 증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6월 2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항공기 생산량이 4월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에 비해 117% 증가해 평균 연간 성장률은 68%를 훨씬 웃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갑자기 매년 수백 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생산량 급증의 거의 전부는 우크라이나를 타격하는 데 사용되는 공격용 드론의 제조 때문입니다. 미사일에 관해서는 6월 13일 리가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스칸데르와 KH-101 미사일 그리고 KAB 폭탄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사거리를 늘리고 방공망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밝힌 군 관계자는 알렉산드르 자루바 대령으로 무기 및 장비 시험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리가가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러시아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산 확대와 미사일 위협 강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약속된 방공 시스템과 자체 요격 드론 개발로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내는 더 많은 것을 요격할 것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로 매달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방어적으로 볼 때 이번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하지만 페도로프가 말한 기회의 창도 있습니다. 그는 최근 람슈타인 회의에서 그 용어를 쓴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테도 그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들에게 앙카라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달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회의 창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루테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에 맞춘 지원이 러시아 압박을 높여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고 결국 전쟁을 멈추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지원, 인도의 세 단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루테, 유럽 등 많은 이들이 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이뤄냈던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기 위해 봄과 여름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러시아 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훨씬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반격을 가해 2026년 초부터 러시아로부터 자국 영토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을 해방하고 러시아가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연구소 ISW 에이스스업에 따르면 4월과 5월 모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순 영토 흑자를 내며 러시아는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기회의 창을 말한다면 이번 모멘텀 변화는 정말 큽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동맹국의 추가 지원이 러시아 항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반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네덜란드산 루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6월 20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평가에서 ISW는 우크라이나가 그 전선에서 속도를 늦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으로 헤르손주를 크림반도와 연결하는 다리들을 타격하면서 푸틴이 중시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그곳의 물류 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도 같은 평가를 내렸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도로들이 중거리 타격 작전으로 인해 접근 금지 구역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작전은 러시아의 전선 공격 시도를 약화시켜 푸틴의 꼭두각시들이 거의 진전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과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타격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순간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판도를 바꾼 훌륭한 우크라이나 전략이 완성됩니다. 적어도 2026년 늦은 봄 동안에는 말이죠. 러시아는 여름에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5월 말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선 전역에서 기계화 돌격을 늘렸다고 보도하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미 만들어낸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고 지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압박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람슈타인 회의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부되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상황이 반전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구체적인 인정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투 효율성이 하락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투 효율성이 4년 넘는 전쟁 동안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 시점에서 강력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4개 유럽 국가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박살내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그의 나라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를 산산조각 메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분석한 끝에 러시아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단 하루의 악재만으로도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중앙은행도 정부도 심지어 푸틴 자신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올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 몇 년 동안은 서방의 제재와 전쟁 비용 상승의 압박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고음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을 후원해주신 수프리머시 월드워3에 감사드립니다. 월드워3를 통해 실제 국가를 지휘해보고 싶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수프리머시 월드워3는 무료 온라인 PVP 전략 게임으로 여러분은 한 국가의 경제를 관리하고 현대 군사기술을 연구하며 탱크, 전투기, 잠수함 등으로 군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플레이어들과 며칠 또는 몇 주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동맹을 맺거나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상하거나 최대 99명의 상대를 상대로 힘으로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20 언더월드 프로토콜에서는 새로운 섀도우 익스체인지가 위험한 암시장 거래를 추가하고 엘리트 장교들이 당신의 군대에 강력한 전술적 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래 링크로 신규 가입하면 $40 상당 한정 스타터 팩과 시즌 한정 유닛 엘리트 레일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30일간 제공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러시아 외부는 물론 내부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크렘린 정권의 경제는 완전한 붕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참혹한 상황은 엔드게임, 러시아 경제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 킬시에 위치한 세계적인 연구소이자 싱크탱크인 킬 세계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들 중 일부가 이 보고서에 기여했습니다. 스톡홀름 전환경제연구소 소장 토르비온 베커, 경제학 교수이자 킬 연구소 소장인 아리칠 슐러릭, 그리고 저명한 경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출판인인 매튜 C. 클라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편향된 의견을 내놓는 평론가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정부나 세계 지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시작한 지 4년이 넘은 지금 러시아 경제가 구조적 피로의 모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보고서 자체에서도 러시아의 진정한 경제적 종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입증하려 많은 이유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전쟁 경제로 변모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모든 가능성이 거의 전적으로 방위 산업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2023년과 2024년에 합리적인 수준의 GDP 성장을 유지했지만 2025년에는 성장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정부가 무기를 구입하고 방위 산업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의 건전한 확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크렘린이 전쟁기계 유지를 위해 막대한 현금을 들여 탱크, 포탄, 탄약을 더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이 더 커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축소되고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렘린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하기 위해 예산 외 자금 조달, 빠른 신용 확장, 그리고 은행 시스템을 통한 간접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전쟁 자금을 끝없이 끌어다 전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자금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러시아는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비교적 쉽고 접근 가능한 자금 조달 방식에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국보펀드 적립금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종종 푸틴의 전쟁 자금으로 불리며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이 처음 예상보다 더 까다롭고 오래 지속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이 가져다준 막대한 수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완충 장치는 전쟁으로 인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푸틴이 자신의 최악의 악몽 속에서도 침공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크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 자금고도 이 갈등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국보 펀드가 크게 줄어든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될 때 국보 펀드는 국내 총생산의 6.5%에 해당했습니다. 2026년 4월까지 그 기금의 유동자산은 국내 총생산의 1.8%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2022년 이전 수준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한때 의미 있는 재정적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는 국제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의 비상대비 자금으로 간신히 충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서방의 제재, 우크라이나의 공격,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모스크바와 거래를 거부한 직접적인 결과로 석유와 가스 수익도 급감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시 한번 이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정의 버팀목인 석유와 가스 수익은 2026년 1분기에 전년 대비 45% 급감했고 첫 4개월 동안에는 38%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러시아 주요 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수출 인프라가 마비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3월에는 수출 정제 능력의 최대 40%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충 자금이 고갈되면서 2026년 1분기 러시아의 재정 적자는 무려 4조 6천억 루블, 즉 59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미 연간 목표치인 3조 8천억 루블, 즉 49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사실상 전문가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이미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문제가 많은 방법들, 즉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며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러시아 연방을 망칠 위험이 있는 방법들에 의존해야 합니다. 세금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막대한 금액을 차입하며 민간 지출의 상당 부분을 동결하거나 아예 삭감해서 더 많은 자원을 군수 생산에 투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입니다. 크렘린은 심지어 더 교묘하고 비공식적인 수법까지 봉헌하여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전쟁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부채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34조 루블, 즉 약 4,380억 달러나 급증했으며 차입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점점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수치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통계, 모든 지표와 진정으로 중요한 거시경제적 요소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느리게, 어떤 것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이 모두가 러시아와 국민들에게 암울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항상 하던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를 멈출 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뜻이고 푸틴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부는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전통적인 속임수와 선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경제 지표들이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공식 거시경제 통계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조차도 보고서 작성자들은 그 수치글이 신뢰할 수 없도록 조정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러시아는 2026년을 6%의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 초 기준 금리가 무려 16%였고 그 이후로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 등 실제로는 훨씬 더 높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주장된 인플레이션 수준과 국가의 통화정책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 또는 중앙은행이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전쟁 전에는 실질금리가 거의 플러스였는데 왜 중앙은행은 실질금리가 두 자릿수임을 시사하는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점들이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걸 시사합니다. 요컨대 모든 것이 어긋나고 러시아의 나쁜 소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나머지 내용과 앞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런 종류의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반드시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제 킬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도전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매튜 C. 클라인은 예를 들어 오늘날 러시아가 직면한 근본적인 제약은 자금 접근성이 아니라 인력,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용을 늘리고 세금을 걷고 차입해도 러시아가 앞으로 몇 년을 버티는 데 필요한 노동자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속임수로도 방치된 산업을 단순히 회복시킬 수 없으며 전쟁 경제가 사회 전반에 끼친 그리고 계속 끼치고 있는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클라인이 말했듯이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수준의 노동력 부족과 제재로 인해 핵심 수입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군사 생산 증가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인 제재를 보겠습니다. 제재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서방의 전통적인 제재가 있는데 여기에는 자산 동결, 은행 거래 금지, 가격 상한제, 그리고 수출 통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가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인프라, 특히 정유소, 송유관, 연료 저장소, 그리고 크렘린의 에너지 제국의 또 다른 핵심 거점을 직접적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 다 효과가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의 금융 제재가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제재는 러시아의 예산 제약을 효과적으로 강화했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에너지 수익을 줄이고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며 크렘린의 재정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는 전 세계에서 원하는 부품과 자재를 쉽게 수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에 석유 수출로 약 1,600억 달러, 가스 수출로 390억 달러를 여전히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지만 크렘린의 수익원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는 훨씬 더 급적이고 말 그대로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여러 핵심 정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금융 및 정치적 제재와 관련된 관료주의를 우회하여 러시아가 석유를 저장하고 정제하며 운송하는 데 의존하는 핵심 인프라 자체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의 전체 생산 능력을 크게 훼손시켰으며 이는 당연히 러시아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소한 국부 펀드, 증가하는 전쟁 지출, 급락하는 석유 수익 등 이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크렘린은 단 두 가지 희박한 희망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의 변동성입니다. 킬 보고서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가 상승은 러시아의 좋은 소식입니다. 수출하는 배럴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하면 러시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개념은 이란 전쟁 당시에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상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 공격을 시작하면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유가 급등만으로도 수익이 크게 늘고 장기간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제약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더 높은 유가가 크렘린이 겪고 있는 노동력 부족, 제한된 생산 능력, 수입 및 수출 금지의 영향과 같은 많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두 번째 구원책인 중국에 의존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외면했지만 중국은 크렘린과 계속 거래를 이어간 몇 안 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러시아 전체 대외 무역의 3분의 1 이상, 정확히는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 계속 유입되어 드론과 미사일 생산 공장에서 쓰이는 이중 용도 물품과 군사 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중국도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러시아산 가스를 다른 고객보다 40% 저렴하게 구입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무역, 금융, 그리고 산업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최대 고객이자 최대 공급자, 최대 기술 제공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점점 더 비대칭적 의존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양국 모두 이 동반자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동등한 연합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희생시키면서 구조적인 이점을 점점 더 쌓아가는 점점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국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모스크바는 베이징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것이 반드시 러시아 경제가 곧 붕괴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데이터가 러시아가 점점 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작은 충격만으로도 한계를 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키엘 보고서에 등장한 경제 전문가들만이 러시아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주요 정보기관들 중 많은 곳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신문 FH 세대에 실린 보고서에서는 정보 소식통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인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전시 지출 수준과 제재, 고립,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석유 인프라 공격에 영향이 결합되어 폭발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취약점과 위험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예를 들어 러시아의 은행 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크렘린이 무모한 성향을 숨기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무제표를 부풀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쌓아가고 있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숨겨진 부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크렘린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방위산업체에 제공해온 우대대출과 신용 한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 관료들 다수가 임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경제가 역동적이고 활기차며 회복력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필사적으로 그리려 하고 있지만 현실은 더 이상 그 그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민간 부문 기업들은 버려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가장 절박한 조치들조차도 위기를 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들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됩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크렘린은 올해 군사비로 당초 계획보다 최소 270억 달러를 더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기관과 경제 전문가들 모두 권력이 러시아에서 적대 세력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는 크렘린의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키엘 보고서 작성자들은 서방 정책 이반자들이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들은 석유 가격 상한을 강화하고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움직임, 제한 노력을 재개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 모스크바가 전쟁을 더 오래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러시아와의 모든 남은 무역에 우크라이나 지원 관세 도입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LNG, 화학제품, 비료 등을 여전히 구매하는 모든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방위와 재건을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츠 슐러릭의 말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제재 체제의 집행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 드러났고 감시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경제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속적인 전략적 지렛대로 전환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 후원해주신 슈프리머시 월드워3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명란 링크로 게임을 무료 다운로드하고 $40 상당 스타터 팩을 받으세요. 이 팩엔 신규 플레이어 전용 한정 엘리트 레일건이 포함되며 30일간만 제공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점점 쌓여가는 문제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러시아 대통령이 체첸 통제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다룬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과 나토도 못한 성과를 어떻게 이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과 전 세계 주요 분쟁에 대한 속보와 심층 분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